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일제강점기 1917년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오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5, 6, 7, 8, 9대 대통령. 아버지 박성빈은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 1895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동학 접주 우두머리로 동학군을 이끌었다고 한다. 셋째 형 박상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항일언론인. 구미선산지구, 신간회 활동, 건국동맹, 여운형이 이끄는 단체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3년 근무. 그 후 일본군 복무. 아버지와 형이 항일운동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본인은 일본군에 가게 된다. 당연히 형한테 신나게 맞고 입대를 했다고 한다. 형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집안이 블랙리스트였고 일본 경찰이 들락거리고 다른 독립운동 집안처럼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사직을 관둔 게 아닌가 한다. 실제 교장과 마찰이 잦았다고. 당시 문화통치 기간이라 교사직 대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교사직을 쉽게 관두고 군대에 간다는 건 납득이 잘 가지가 않는다. 독립운동 김규식 선생의 아들도 일본군이었고 안중근 아들도 친일 의혹이 있다. 일제 블랙리스트 집안은 그런 집안이 많았음. 힘들게 살다 보니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944년경 그 지역에 독립군이 없었다. 독립군을 때려잡았는데 왜 광복군이 박정희를 받아줬을까? 일제 패망 후지만 김학귤 장군이 박정희를 광복군으로 받아줬다. 박정희는 자신의 과거 이력을 조작하거나 숨기지는 않았고 자신의 과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박정희를 싫어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사업도 박정희 정권 때 시작했고 독립운동가 출신도 다수 박 정권 때 참여를 했다. 김과 아들 김신, 5.16 군사정변 참여, 교통부 장관 역임, 유신정회, 안중근 오촌 조카 안춘생 장군 유신정회, 3.1운동 참여한 곽상훈 선생 유신통일주체 국민회의위원장, 3.1운동 참여한 박순천 원래 반박정희였으나 친박정희로 돌아섬 국토통일원 국정자문위원, 여운형 동생 여운홍, 임시정부 요원 박정희 민주공화당. 미군 정기 1945에서 1948년 이 시기에 박정희는 한국군에 다시 입대를 한다. 이 시기 한반도는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 지금의 좌파 우파 대결보다 더 극심한 시절. 이 과정에서 박정희 형 박상희가 경찰의 총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형 박상희가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군 생활도 자연히 형제인들과 가깝게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형 친구의 권유로 남조선노동당에 가입한다. 본인은 단지 형을 위해서 좌익에 들어갔다고 진술. 이승만 집권 후 바로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난다. 군부내 남조선노동당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이 사건에서 남로당 실체가 드러났고 남로당 명단에 있던 박정희도 수사를 받게 된다. 근데 박정희 이 사람이 국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산 건 바로 그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주 썼었고 하나는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책으로서 공산당원으로서 별로 활동한 게 없다. 조직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직체계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었죠. 그 사람. 박정희도 저 밑에 이름 좀 몰랐고요. 거기에 사람 이름도 뭐 여러 명 들어있었다고요? 다 알려진 사람이고 김종석이라는 사람은 뭐 옛날부터 그 조직에 있는 걸로 우리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후 강제 예편 군복을 벗게 된다. 얼마 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김일성은 탱크를 몰고
기습 남침. 당시만 해도 북한이 군사력 경제력 모두 우위, 일제가 만주 진출 위해 북한에만 발전소 공업시설을 지어놨기 때문. 장교가 필요했던 한국군은 그를 다시 군으로 복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미국은 이승만과 서로 대립. 전쟁 상황에서 이승만은 정권 연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헌법을 개정, 일명 부산 정치파동 사건. 당시 부산에 있었던 이용문 중장은 미국의 부채질로 이승만 제거 쿠데타 계획을 한다. 이때 이용문의 부하였던 박정희 대령도 동참. 하지만 미수에 그친다. 전쟁 상황이었고 실제 이승만의 외교력으로 한미협정 등 성과를 이뤄낸 것도 사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6.25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부정선거로 민심을 잃고 4.19 시민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 (4.19) 당시 부산계엄 사무소장을 했던 게 박정희인데 당시 정부보단 국민의 편에 서서 사태를 잘 수습한 걸로 기록한다. 이때 4.19 군발포를 박정희가 간접적으로 막았다고 김재춘 당시 수방사 참모장이 진술. 정부에서 탄약 무장을 시키고 진압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김재춘은 망설이다가 박정희의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에 박정희는 유혈 사태를 우려 탄 없이 진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김재춘은 박정희 말을 듣고 출동, 정부로부터 명령 불복 중죄로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 얼마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바람에 풀려났다고 한다. 김재춘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4.19 군발포를 막았던 최경록 김재춘 장군은 분명히 박정희 지인 군인들. 이승만 물러나고 등장한 장면 정부는 내각제 정부,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었지만 헌법을 급조하다 보니 처음 시도하는 내각제 헌법을 2개월 만에 만듦.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은 서로 쌈박질만. 1년 동안 국방부 장관이 무려 4명이 하는 등. 국민들은 4.19 경찰 발포자 정치 깡패 등 강력 처벌을 원했는데 대부분 가벼운 형량. 이승만 측근 출신이었던 장면은 솜방망이 처리로 일관. 다시 전국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이날의 대문은 4.19 당시의 발포 명령자 등 이른바 6대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내 각계에서 일어난 큰 불만이 표면화된 것인데 사실 4.19만으로 군이 개입한다는 게 좀 지나치겠지만 당시 군대가 상당히 불만이었다. 정군 군개혁 약속을 장면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부정선거에 가담한 군인들을 전부 강제 예편시키자는 게 정군파들의 주장. 마침내 군부가 들고 일어난 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3,000병력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함은 4.19와 5.16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야. 당시 맥그루더 미사령관은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다. 좌익 쿠데타 취급함. 보수 언론들이 쿠데타, 진보 언론들이 혁명이라 표기. 이것만 봐도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음. 미사령관이 진압하려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 하지만 윤보선 대통령은 거절. 장면 총리는 잠적. 윤보선 하면 떠오르는 드립. 올 것이 왔다 하면서 오히려 박정희 편에 선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로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또한 그해 봄은 극심한 식량난까지 겪어서 국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 군정이 악덕업자들 쌀 뺏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확약한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후퇴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얼마 후 일칠 선서로 정당 대표들이 모여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는 선약식을 하지만 이승만 정부 외무부 장관 출신 변형태 등과 서민호 일부 정치인이 거절. 박정희 민정불참 선언 이후 군소정당들이 대거 양산되고 정치인은 5.16 전처럼 또다시 분열돼서 대립하는 양상이 심해짐. 이에 박정희는 다시 민정불참을 취소하고 군정연장을 발표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과 미국 역시 군정연장을 비난. 미국은 좌익 쿠데타 취급을 했기 때문에 5.16 군정의 원조를 삭감, 박정희는 더욱 난감해짐. 당시만 해도 1년 예산은 거의 100% 미국 원조로 짰음, 수출이 없었으니. 좋다. 그러면 선거로 승부를 내보자 해서 박정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에 야당이 또 반발. 대선 출마하면 여당인 박정희 의장이 유리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이 박정희에 등 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야당 역시 대선을 통해 승부를 내기로 결정. 대통령 선거는 예상대로 매우 치열, 제주 전남 등 반이승만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바람에 어렵게 당선된다. 윤보선은 당시 박정희 남로당 경력을 문제 삼아서 사상공세로 선거를 했는데 이런 사상공세가 오히려 박정희를 도왔다고 봐야. 또한 농촌은 박정희에, 도시는 윤보선에 표를 줬는데 이는 서민들이 빈농 출신 박정희를 지지, 귀족 출신인 윤보선은 도심지에서 인기가 있었고 사실 박정희는 우익이 아니라 좌익들 표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인데 오늘날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사실이 아이러니하기도. 한반도의 좌우익 문제가 박정희란 인물만 봐도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야. 4.19 직후라 부정선거는 불가능하고 미국이 윤보선을 사실상 지지했기 때문에 미국 등 외신들 철통감시 속에 1963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음. 게다가 5.16 군정이 4.19 처리한 거 말고 경제는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화폐개혁 실패 등 국민들도 사실 5.16 군정과 장면 정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 박정희는 이길 수 없던 선거였다고 봐야 한다. 헌데 뜻밖에도 윤보선 후보가 사상공세를 전략으로 하는 바람에 좌익들이 대동단결해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봐야. 본격적으로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시작된다. 3공화국 헌법엔 어김없이 4.19가 들어가 있다. 앞서 4.19로 등장한 장면 정부는 헌법에 4.19를 넣지 않았다. 3공화국 헌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민주헌법, 지금 헌법하고 크게 다른 건 없었다. 박정희 하면 철군 통치를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를 온건한 군인, 김종필을 강경한 군인으로 분류했었다. 5.16 쿠데타 당시 미국에 박정희는 빨갱이라고 보고했던 이후락을 비서실장에 임명. 또한 이한림 장군은 군정 때 반대 시위를 해서 강제로 군복을 벗었던 사람. 박정희가 미안하다며 이한림 장군을 건설부 장관에 임명. 반대파들도 능력이 된다면 정권에 참여를 시킴. 박 대통령은 우리는 적을 먼저 공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몇 배 더한 훈련을 쌓아야 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의 동족 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처음 삼공화국 시절은 빈곤 퇴치가 우선, 국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당시에 봄 되면 먹을 게 없어 서민들은 나무 껍질, 진달래 등을 뜯어 먹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한글도 배우기 전에 비브 및 초콜릿이란 단어부터 배웠다고 한다. 미국 원조로만 살았던 당시 한국은 수출도 거의 없었고 국내에 달러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박정희는 미국 의존보단 자립 경제를 위해 처음에 우방국 미국에 돈을 빌리러 갔으나 케네디는 거절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의 원조 자금 확대를 요청했으나 케네디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두 번째 독일 가서 요청했으나 역시 돈은 꿔주지 않았고 대신 광부 간호사 파견을 허락. 박정희는 같은 분단국인 독일에 희망을 걸었다. 에르하드 수상하고 박정희 대통령 정상회담을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만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합니다. 정상회담을. 통역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우리 대통령은 에르하드 수상 보고 돈 꿔달라니만 합니다. 돈 갚을 테니 틀림없이 꿔주시오. 군인들은 정직합니다. 공산국가 막으려면은 분단국가로서 막으려면은 경제발전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좀 돈을 꿔주시오.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입장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나 차관을 얻으려 해도 한국 정부를 지급 보증해주는 은행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가난을 벗기 위해 먼 이국 땅에 온 광부와 간호사들이었다. 애국가가 흘러나오는데요. 애국가의 목청이 안 나와요, 당시. 음악만 흘러가지. 목이 메서. 거기 앉아있는 광부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을 할 때 막 통곡해요. 대통령 연설을 읽지 못합니다. 돈 나올 데가 없자 할 수 없이 일본에 전쟁 배상금을 청구한다.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어렵게 성사시켜서 그 돈으로 경제 발전에 투입. 60년 초중반부터 가발공업 등 경공업 위주로 수출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 이 시기 한국은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팔았다. 재금운동은. 그래서 쥐털을 깎았어. 쥐털을 깎았어. 밍크라고 해서 팔았어요. 이 코리아 밍크입니다. 이 코리아 밍크라는 것이 쥐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주작. 경제 발전을 위해 박정희는 먼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헌데 당시 야당이 고속도로 건설에 태클을 걸기 시작. 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는 건설하냐며 반대. 그 돈으로 농업에 돈을 써서 국민 배고픔을 해결하자고 주장. 하지만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다.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단 2년 반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가속화됨. 또한 1964년부터 베트남전 파병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막고 군수용품 납품으로 외화를 벌기도 했다. 베트남전 파병은 상당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한다. 월남 파병 때 같은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비우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잿더리를 비워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톡하게 이렇게 꼼수가 많이 역시. 당시 3공화국 헌법은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였는데 1967년 다시 대선 출마. 윤보선 후보를 100만 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 지난 대선은 박빙으로 당선되었지만
헌데 그 무렵 베트남 전쟁은 도무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고 미국 내 여론도 악화. 그 무렵부터 미국 내 반전 시위가 커졌고 미국은 마침내 베트남에서 철수를 선언. 당시 한국 정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쌍둥이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강대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철수했다는 게 큰 충격. 그 무렵 1969년 7월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을 발언한다. 아시아 방위는 일본 제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한국에겐 다소 충격적인 발언. 박정희는 이때 다시 또 한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삼선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 불안정해진 상황 속에서 한 번 정도 더 정권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 불안정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5.16을 생각하면 절대 헌법은 고치지 않았을 거다. 3번까지로 제한하는 헌법이었기에 야당이 반대 시위를 했지만 큰 반발 없이 통과가 된다. 하지만 박정희의 예상대로 세상은 흘러갔다. 71년 닉슨은 상의도 없이 주한미 7사단을 일방적으로 철수. 5년 안에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계획. 닉슨은 게다가 갑자기 중국을 방문하고 소련하고도 화해 무드를 취한 게 이 시기 대탕트 냉전화의 시작. 1972년 9월엔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한다. 대만도 1970년대에 미군 철수. 김일성은 이때 전방에 병력을 집중시켰고 내년이면 서울에서 기념식을 하겠다 하면서 무척 고무되었다고. 이에 박정희는 북한의 이후락 정보부장을 파견, 서로 오판하지 말자며 미국, 중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마침내 미국 나가면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는 유신헌법을 발동. 헌정을 중단 국회 동의 없이 국민투표로만 유신헌법을 통과시킨다. 야당은 바로 유신 반대 운동 시작. 그래서 2년 후 다시 재신임을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실시.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 당시엔 언론만 잡고 있음 권력 통제가 수월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게다가 실제 다수 국민이 박정희를 지지. 유신 후 해외 순방 한 번 안 나가고 자주국방에 총력. 자주국방을 위해선 먼저 과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걸 깨닫고 이공계를 우대하고 카이스트 창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 그리고 핵개발을 위해 기존에 있던 원자력연구소를 다시 새롭게 발족 대대적인 지원. 탱크를 만들기 위해 중공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자동차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탱크냐며 대부분이 무모하다고 반대. 국산 탱크는 1970년 중반부터 기초기술을 쌓고 만들기 시작. 탄환 국산화, 국산 탄약 풍산. 개인화기 K1, K2 소총 국산화. 당시엔 미국 M16 소총 수입해서 쓰는 게 돈이 덜 들어갔는데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 박격포 무반동총 국내 생산. 탄도미사일 단 5년 만에 성공. 미국이 외형만 빌려주고 내부 기술은 공유 안 해주자 프랑스 추진체를 어렵게 빌려서 습득. 지금 나로로 20년째인데 아직도 국산화 실패. 5년 만에 탄도미사일 국산화 시킨 건 기적. 당시 자체적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7번째로 성공. 세계가 깜짝 놀란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초가 유신 시절 만들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 중공업을 육성하다 보니 철강 자동차 조선공업도 발전, 경제도 이 시기에 급성장을 하게 된다. 품질 좋은 철강 생산. 수출 1호 자동차 포니. 조선공업 발전. 철강 자동차 조선공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자기계 등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시작. 그때부터 한국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발전. 핵무장도 추진, 월성 중수로는 핵무장 위해 건설.
이에 미국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핵밀당으로 미군 철수 맞고 원전 차관 등 이득을 챙겼다. 중수로는 대단히 어렵게 허간해서 건설한 거. 한국은 프랑스식 핵 개발을 모델로 삼았는데 고폭 실험까지 완료한 걸로 알려져 있음. 프랑스 재처리 시설 도입하려는 차에 무산됨. 그래서 자체 연구를 통해 79년 말에 착공 예정이었다고 한다. 1970년 중반에 핵 포기한 걸로 알지만 후반까지도 분명히 추진. 북핵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한국은 사실 언제든지 바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국가. 당시에 지어놓은 중수로 원전에서 플루토늄을 이미 상당량 확보해놨기 때문에 유신으로 단기간에 자주 국방 자립 경제라는 부산물을 남겼지만 독재자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 허나 유신 헌법은 분명히 장기 집권용 헌법이 아니다. 물론 나부터라도 유신 헌법이 완전 무혈하다거나 또는 이상적인 제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장기 집권이 목적이면 틀어막는 헌법보단 푸틴처럼 횟수 제한만 없애면 된다. 그게 덜 반발하고 통치가 수월, 언론만 잡고 있음 장기 집권이 어려운 게 아니다. 긴급 조치가 들어가 있는 유신 헌법은 확실히 비상시국용이지 장기 집권용 헌법으로 볼 수가 없다. 핵무장 하려면 강하게 다 틀어막기 할 수밖에 없었을 것. 방해꾼들이 많으므로 주변국들이 다 한국 핵무장 반대. 실제 탄도미사일 개발만 봐도 미국과 상당한 마찰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어서 몰래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다. 약소국 파키스탄 핵무장도 주변 강대국 방해로 독재자 대통령 2명이 죽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만 안 했어도 유신은 없었을 것. 군인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던 참군인 이종찬. 그 이종찬 장군을 가장 따랐던 게 박정희와 김재규였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가장 최측근이고 믿고 따랐던 후배. 주변의 이간질과 경호 실장 차지철과의 다툼으로 고향 선배이자 대통령인 박정희를 시해하는 비극을 낳는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핵무장을 비판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가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혈맹의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서 돈독한 서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국은 찬반이 갈린다. 아주 반대는 안 한다는 그래서 박정희가 로비팀을 운영한 거고 파키스탄도 그런 식으로 핵무장함. 카터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기보단 옆에서 김재규의 바람을 넣은 걸로 봐야 한다. 김재규는 법정 증언에서도 당시 목격자 심수봉 등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고 김재규가 차지철 경호실장을 먼저 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피하지도 않고 체념하듯 가장 친한 후배의 총에 그냥 맞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중에 얘기를 현장 검증하고 할 때는 얘기가 참 많이 달랐었어요. 네. 왜냐하면 김재규 씨가 뭐 이런 놈을 각하 뭐 어떻게 해 뭐 이랬다는 내용 하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성격이신지 맞고도 그냥 계속 계셨었어요. 맞고서 그냥 버티신 것 같아요. 박정희 반대파들은 김재규가 쏘지 않았다면 부산 마산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박정부 그전 시위 진압을 보면 무조건적인 진압만 한 게 아니라 대화를 병행, 부산 마산 시위는 아주 큰 시위가 아니었음. 2만에서 3만 명 정도. 1964년 6월 3일 한일협정 반대 시위, 경기도 광주 대단지 시위가 가장 컸던 시위. 6.3 사태 때는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해서 풀어나갔고 대단지 시위 때는 시민들 요구를 다 들어줬음. 18년간 유혈 사태 한 번 없었는데 부산 마산이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건 글쎄다. 1978년 12월 총선에서는 야당의 득표를 뒤지게 되는 결과까지 낳는다. 이에 국민 여론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신직수를 불러 헌법 개정에 착수한 것도 사실. 11.6 사건 바로 전 박종규를 시켜 김영삼과 협상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한테 초콜릿만 얻어먹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인물, 그것이 그전 정치인들과 달랐다고 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산업화를 이뤘겠지만 그로 인해 크게 단축되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자주 국방은 박정희 말고 다른 사람이었음. 누가 그 시절에 국산 소총 탱크 만들려고 했을까? 단순 수치만으로 박 정권을 지금 정권과 비교하는 건 무리다. 중공업은 기초기술이 3분의 2는 먹고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 철강공업만 보면 유럽은 1600년대부터 시작했고 일본도 1900년 초에 시작. 한국은 그들의 기술을 바로 습득했기 때문에 단기간 발전이 가능했던 거고 그 중심에 박정희 정권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 미국이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간접적으로 도움 준 건 사실이지만 미국은 초창기 철강 등 중공업에 지원해준 게 없다. 오히려 수출 1호 자동차 포니 수입도 막은 게 미국. 미국의 차관 증가도 분명히 베트남 파병 이후임. 그 이전은 밀가루라던가 식량 원조가 거의 다였다. 미국의 도움은 간접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것은 분명 아니다. 국방부 분도 K2 소총만 봐도 당시 미국의 콜트사는 한국의 표절 소송까지 걸었음. 지금도 스텔스 기술 제휴해달라고 요청해도 미국은 거절. 베트남 참전 후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의 약속으로 미국 M16 소총 라이센스를 주고 한국이 M16 자체 생산 가능하게 했으나 박정희는 이를 이용해서 M16을 베껴서 K2 소총을 만들었다고 봐야 함. 보통 간이 큰 대통령이 아니면 그렇게는 못했을 것.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개발도 적극. 근로자들을 위해 야간학교도 설립, 배움으로 누구나 신분 상승의 기회도 제공. 의료보험 제도 역시 이 시기에 등장했다. 국민복지에도 상당히 노력. 식량난 해소를 위해 통일배라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 엄청난 수확량 덕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맛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사라진 품종. 대기업 자본가들만 키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듯 비기득권 서민층에도 상당히 노력. 현재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거의 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기본 뼈대가 형성된 건데 수도요금만 해도 OECD 가입국 중 가장 싼 값에 속한다. 수도 사업은 미국, 일본을 모델로 하지 않고 철저히 공기업화했기 때문. 시장은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기본적인 식수, 전기 이런 생활 필수 품목들은 공기업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믹스했기 때문에 한국이 자본국가치고 공공요금이 매우 싼 것. 그렇다고 한국의 식수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님. 사실 한국은 과거 60년 초만 해도 질서가 없던 국가였다. 지금의 멕시코, 필리핀 수준. 정치 깡패들이 정치와 연계해서 서민들 등쳐먹고 매우 무질서한 국가. 박정희 등장 이후 국가 질서가 잡혔다고 봐야 함. 박정희 정부가 좌익 탄압만 한 걸로 모두가 알지만 실제는 구제해준 좌파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이원식, 김일성 부역자 아니면 구제 노력. 실미도 사건 때도 국방부가 처음에 간첩으로 몰았지만 청와대가 다음날 군특수범이라고 정정. 강변인데 한일국교 반대 데모를 공산주의 소동으로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데모라고는 아직까지 볼 수 없고 그러한 증거도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들이 과거 반세기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통치하에 있었던 그러한 그 민족적 감정의 발로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군인 출신으로서 북한보다 열세였던 한국,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빈곤 퇴치 자립경제, 자주 국방에 힘썼던 인물.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 예산 등 민주주의를 억압한 과오도 있지만 권력에서 물러나고 18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좌우할 것 없이 반대파도 많이 만들었기에 정치 공세를 가장 많이 당한 인물. 미디어를 보고
역사를 배운 2030과 직접 그 시대를 살아온 7080이 박정희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건 당연한 거라 봐야 한다.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것이기에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중대한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